골드만삭스가 연말 금 가격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금 가격이 오른다는 게 갑자기 뭐 GPU 반도체를 만드는데 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금 가격이 오르는 걸까?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이 사모으는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스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경제마스터 곽수종입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그죠? 생각보다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뭐, 일기예보가 저는 한 70%는 틀린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겨울이 가는 듯, 봄이 오는 듯 하다가 바로 또 여름이 온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기후가 이렇게 이제 급변하게 되면 생태계에 일단은 좀 교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러시아 측과 미국 측은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EU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배제된 상황을 놓고 상당히 불쾌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나 불확실성을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미국이 지금까지 독립전쟁 이후에 생각해온 어떤 역사적 사실과 또는 상식이라는 점에서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우리가 그동안에 기대어 왔던 1, 2차 세계대전과 이후 냉전 체제 속에서 그리고 또 러시아의 붕괴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미국이 벌여왔던 동맹관계라든지 글로벌 질서관계를 생각해 볼 때 참 많은 것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먼저 달라진 것을 놓고 보면 구소련이 붕괴를 하고 냉전 체제가 붕괴됐으니까 이제 25억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있던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면 돈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지잖아요. 25억이 그동안에 뭐 한 50억 인구 중에 반이 사회주의, 반이 자본주의였으니까. 그럼 미국이 인쇄를 해서 발행했던 달러화를 쓰던 25억 명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소비자들, 기업들이 있었는데 1991년 구소련이 붕괴가 되고 1978년 시장 개방을 했던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안에 들어오면서 이 통화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통화의 가치가 밸류가 증가가 되면서 미국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것이다. 미국이 과연 그 상황을 즐겼을까, 즐기지 않았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문제를 관심 있게 지금도 지켜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발행하는 화폐, 달러화가 50% 이상이 해외에서 유통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엄청난 양의 통화를 미국이 달러화를 찍어냈을 것이다. 두 번째 저희들이 또 관점을 가져야 될 게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라고 생각을 하고 1991년 이후에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미국이 이제 더 이상 뭐 자기의 어떤 꿈과 이상을 방해할 수 있는 세력들이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냉전 체제 때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글로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01년도 9.11 사태가 뻥 터지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까지 진주만 공습까지는 겪어봤지만 미국 본토를 이렇게 공격을 받아본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2001년도 9월 11일은 미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슬링 선수도 풋볼 선수도 자원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붕괴된 것은 폼페이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적 재해도 있었지만 많은 부정과 부패의 요인에 의한 민주주의 붕괴가 있었고
로마의 공화정 역시도 부정과 부패, 오래된 권력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진실 아닌 진실이 있죠. 미국은 나름대로 9.11 사태 이후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2년 후에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거는 완전히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린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용의 이 목 부분에 있는 이 비닐이 거꾸로 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건드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중국입니다. 중국이 주도하에 프랑스가 동조를 했고 오펙이 동조를 하면서 달러화의 기축통화가 계속될 수 있을까? 또 유지하는 게 맞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005년에 런던 금융시장에 서프라임 모기지 500만 달러 정도를 바로 중국의 뭐 정부라고 해야 되겠죠. 중국 정부가 일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되는 단초가 되었고 2005년도에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2006년도에 컨트리와이드나 이런 모기지를 대출해주는 금융기관들이 파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되듬어 보시면 그래서 이게 쭉 1년의 과정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 맞서서 미국은 뭘 주장을 했냐면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 데는 하루 강아지인데 너무 그동안에 급성장을 했다. 우리가 너무 많이 키웠다 사실은. 그래서 중국을 바라보면서 1985년 독일과 일본을 불러서 뉴욕 플라자 호텔에 불러서 프라자 합의를 했던 것처럼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는 중국 위안화 절상을 45% 하라는 강력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을 더 싸게 사가져가라는 거죠. 미국 제품들을. 그러니까 중국의 화폐 가치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뭐 6.8 위안이었다. 그러면 한 3.5, 3.3 위안으로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절상을 시켜서 중국 돈 가치를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가는 상황이었는데 2006년, 2007년 대출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2008년도 9월 15일 리만 브라더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2008년도 8월 달에는 8월 말인가요? 북경에서는 올림픽이 열렸지만 미국은 서프라임 모기지 대응에 시간이 없었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 역사적인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학습할 때 대면 강의에서도 누차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민족 그리고 자신의 문화와 문명을 보존하지 못하는 민족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강연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한 50년 정도의 역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50년 정도는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시작과 끝이 어떻게 끝이 났는지, 맺어졌는지에 대한 스토리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리만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쭉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할 때까지의 모습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는, 뭐 유럽 재정 위기도 있었고 쭉 있었지만 안정이 돼가는 그런 모습을 갖췄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위기가 터지면서 경제 외적 요인이죠. 또 한 3년을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다. 2023년까지. 그리고 이제 4년, 5년을 지나는 그런 상황, 시대적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또 뭐 딥식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또 미국 기축통화를 건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를 건드리면서 중국이 2020년경,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미 재무성 채권을 매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조 위엔 정도 외환보유고를 들고 있고, 거의 1조 넘는 그런 외환보유고를, 재무성 채권을 갖고 있던 중국이 이걸 이제 서서히 매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런던 금융시장에 가서 서프라임 채권 500만 달러치 매도
일시 매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재무성 채권을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레퍼토리가 나옵니다. 그 레퍼토리가 앞뒤가 바뀌었지만 미국 기축통화 이게 괜찮을까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에 금 가격이 2년 후에 온스당 2,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금 가격이 상당히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증의 하나가 미국의 주요 주정부 중에서 몇 군데가 파산할 위기에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연방정부의 해고가 지난주에 10,000명 이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놓고 봤을 때 공통점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 연방정부의 어떤 재정 적자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미 재무성 채권을 팔고 그 판 돈으로 뭘 한다 그랬죠? 금을 사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기축통화화하지 말고 우리가 적어도 세계 인구의 40%, GDP의 30% 이상을 점하고 있으니 우리가 한번 세계 기축통화를 만들어서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또 제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아주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금 가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2008년에도 그렇고 머지않은 2년, 3년 시기 안에 금 가격의 어떤 급변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은도 한때는 명나라 시대부터 해서 기축통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은을 채굴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남미를 식민지화했고, 그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즈의 마법사 영화도 나왔고 동화책이죠. 그 오즈의 마법사의 배경이 된 어떤 그 이야기도 금, 은 본위제, 그러니까 금과 은을 섞어서 하는 본위제를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약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빨간 구두를 신고 금빛 벽돌 다리를 지나서 길을 간다. 이 말은 금빛 벽돌은 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부의 악마는 그 동부의 자본가들을 말하고, 그런 식의 비유가 되는 소설인데, 그 이야기 속에도 그런 은이 하나의 기축통화가 됐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금을 사시기 어려우면 은을 사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가능하면 금융 상품을 사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소득 추적이 돼서 15% 세금을 내셔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득에 대한. 근데 금괴를 그냥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로 5가나 3가 사이에 가면 많은 금은방이 있으니까 몇 군데 알아보셔도 돼요. 한 서너 군데 왜냐면 1kg마다 금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결과. 뭐 금 순도야 뭐 99.99%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하셔서 현물로도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왜 오를 것이냐, 또 그 오르게 된 배경의 온도, 습도, 기온의 그 조건, 이거를 제가 2005년도 서프라임 위기 사태가 나기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반증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금 선물을 열어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바 차트,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해드렸던 그 선물 시장의 가격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이제 금 선물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학생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여러분 배추 밭대기 시장 한번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배추는 4번 재배를 하는데 뭐 한 번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겨울에 이제 김장철이 될 때 10월 달에 수확이 이루어지는 배추 밭에 가서 3월 달에 제가 우리 김아람 PD가 이제 배추 농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아람 PD가 10월 달에 수확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대관령 권행지 배추를.
그럼 제가 이제 농장주한테 가서 저기 지금이 3월 달인데 7개월 뒤에 재배되는 저 모든 배추를 저한테 다 파십시오. 제가 미리 지금 선불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아람 PD가 작년에 배추 포기당 1,000원이었는데 올해 배추를 농부들이 많이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작년보다 저는 배추를 많이 안 심었는데요.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또 날씨가 작년보다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배추 생산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제가 그럽니다. 아, 상관없다. 무조건 내가 이 당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대관령에 있는 농장에 있는 배추를 내가 다 지금 7개월 앞에 내가 사버릴게.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하면 지난해보다 한 100원만 좀 더 비싸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니면 100원 싸게 주세요 할 수도 있고, 그죠?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가서 사는 거예요. 분명히, 그죠? 7개월 뒤에 배추는 나오는데 제가 미리 가서 사잖아요. 선자예요. 먼저 선자예요. 그 선물과 선도의 차이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노력을 해보면 선물 시장은 제가 7개월 뒤에 일어날 가격을 지금 가격으로 제가 사는데 이 산 권리증이 있잖아요. 내가 김아람 농장주로부터 계약 체결해서 가졌다. 이제 이렇게 가졌습니다. 선도 거래는 요 계약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물 거래는 중간중간에 한 달 뒤에 야, 내가 김아람 PD한테 900원 주고 샀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가격이 500원 할 수도 있겠네. 불안한데? 그러면 제가 시장에 가서 혹시 이거 900원짜리인데 제가 800원에 팔 테니까 사실 분 계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 팔고 싶을 생각도 하잖아요. 그때 팔 수 있는 게 선물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해칭이라든지 이런 이제 용어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기회를 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금이 지금 현재 캐시 시장이잖아요. 이게 현물 시장이에요. 현물 시장. 지금 현물 시장에 가면 2,938불 온스당 이렇게 팔거든요. 어제보다 4불 62전이 올랐네요. 2월 말이 되면 여기 이제 스페큘레이션을 보시면 이게 세 번째 주 목요일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2월 달 세 번째 주 목요일이 돼서 2월 선물이 딱 끝이 나면 그 가격이 지금 2,919불 40전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금 가격이 떨어진다 이 말이겠죠. 근데 3월 달이 되면 여기 다시 올라와요. 또 4월 달이 되면 또 올라오는 거고 5월 달 되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쭉 가다가 연말 돼서 12월 달이 되면 3,051불 50전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들이 금 가격이 당분간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1년은 그렇고 그 다음에 내년도 걸 한번 볼까요? 내년도 거 보면 3,046달러에서 12월이 되면 3,172달러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7년을 보면 12월 달에 3,200불, 3,300불이죠 거의. 28년이 되면 3,388달러, 그리고 30년이 되면 3,451달러. 그러니까는 향후 한 5년이 지나고 나면 금 가격은 지금 2,900불보다도 약 500달러가 오른 가격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게 그냥 추정치를 뭐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시장에서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볼륨 제로라고 오픈 인트레스트 제로라고 되어 있죠. 아직까지 사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없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2027년 12월 달까지 사겠다, 가격만 맞으면 사겠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27건. 그 다음에 여기는 10건 이렇게 되죠. 이게 매일 바뀝니다. 뭐 없다고 해서 뭐 그날 없는 것이지 다음날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격을 놓고 보면 금 가격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골드만삭스가 연말 금 가격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이런 기사를 내놨어요. 그 기사 내용의 핵심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금 가격은 올라가겠죠. 제가 그 기사 내용을 학습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어설라이언스에 부탁을 해서 학습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매일 발행하는 거를 이 신청하시는 분들 그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매일 보내드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리고 맞게 돼 있으면 뭐 몇 개 조사 같은 거 조정하고 숫자 조정해서 이제 제가 쓰는데 기사 내용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말 금 가격 목표를 온스당 3,100달러로 제시하면서 방금 제가 바 차트에서 보여드린 건 얼마 나왔었죠? 2,900달러였죠? 3,000달러에 가까웠나요? 보시죠. 연말 2025년 12월 연말에 3,051불 50전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골드만삭스도 연말이 되면 2025년 연말이 되면 3,100달러로 예상한다는 거죠. 이전에 3,000달러였는데 100달러 올렸어요. 왜 그랬느냐? 중앙은행의 수요가 매월 50톤에 이르고 ETF를 통한 매입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투기적 수요가 여기다 만약에 더해진다면 온스당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냐? 골드만삭스가 3,300달러까지 간다. 이게 3,300달러는 2030년 5년 뒤야 돼야 겨우 뭐 될 것 같은데 2028년이나 연말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투기 세력만 붙어버리면.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금 가격이 오른다는 게 갑자기 뭐 GPU 반도체를 만드는데 금이 더 많이 들어가서 금 가격이 오르는 걸까?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이 사모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모은다고요? 중앙은행.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주식통화 지위 변화에 좀 흔들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무슨 의미냐? 앞에서 제가 미국이 1975년도 브레튼 우드 체제를 붕괴시킨 다음에 돈을 가지고 아무리 은행 가봐야 돈 가치와 또는 돈 가치에 준하는 금을 준다고 하는 그 제도를 붕괴시켰다 그랬잖아요. 금 안 줘요. 돈 사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이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돈을 찍어내는 거는 뭐다? 빚이다 그랬잖아요. 빚. 미국이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쓰는 돈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해외에서 돌고 있는데 달러와의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당연히 떨어져야 되죠.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도 중국이나 러시아, 동유럽 경제의 참여로 인해 가지고 돈 가치가 하락하는 그 속도를 늦춰왔는 게 어느 정도 미국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는데 지금 와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각국이 무차별적으로 돈을 막 찍어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 국가적인 어떤 그 재정 적자의 문제 그리고 화폐 가치의 하락 이게 불가피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옛날에는 담보 물건, 즉 금을 담보로 해놓고 돈을 찍어냈는데 이제 담보 없이 막 찍어낼 수 있으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빚을 다른 나라에 다 이양시켜 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돈을 막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람피리도 주고 어스라이언스도 주고 막 다 이렇게 뿌렸어요. 물건도 사오면서. 그런데 달러가 가치가 막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돈을 많이 막 찍어냈으니까. 근데 물건 값은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전에보다는 많이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25억 인구가 들어왔으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그럼 이제 물건 값은 올라가고 돈 가치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빚을 진 사람이 유리하다, 돈 받을 채권자가 유리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채무자가 유리하죠. 왜? 돈 가치가 없으니까. 100만 원 내가 빌렸단 말이에요. 5년 전에. 예? 김아람 뱅크에 가서 500만 원을 빌렸는데 돈 가치가 없으니까 지금 시중에 돈이 막 넘쳐나요. 그러면 돈 갚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채무자 입장에서. 쉽죠. 뭐 500만 원 그 돈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채무자에게는 유리한 거예요. 누가 채무자죠? 전 세계 경제에 이렇게 되면 달러를 발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이 돈을 들고 있는 수출을 해서 물건을 팔았거나 어쨌거나 재무성 채권을 들고 있거나 어쨌거나 돈을 들고 있는 달러와 표시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돈 가치가 없으니까 돈을 계속 들고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거를 돈 가치가 없는 종이 지폐, 종이 휴지 조각이 되는 그 반대편에 있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반대편에 들고 있는 게 낫죠. 그게 뭘까? 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금은 2009년도 경제독법에서 제가 강조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송 녹화하러 오는 길에 우리 아람 PD하고 간단하게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분 좋게 일어나실 때가 있고 몸이 찌부둥하니 또 좀 피곤해서 일어나시는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주식시장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사이클, 영어로는 이제 생체 리듬을 갖다가 이제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데, 하루의 메타볼리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이 되거든요. 매 시간 좋을 수가 없단 말이죠. 매 시간 나쁠 수가 없고. 그런 사이클을 잘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세계 경제도 거기다가 한번 넣어 보시면, 주식 시장을 거기다 한번 넣어 보시면, 금이나 은, 돈 같은 걸 거기다 한번 넣어 보시면 비슷한 추세의 흐름을 가요. 예.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 은 가격이 올라가고, 당연하죠. 그죠? 또 금, 은 가격이 떨어진단 말은 현금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반복이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마치 일어나고 있는 듯한 모습이지 않는가. 그리고 향후 4년이 지나고 나면 더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왜? 트럼프 대통령 4년 하면 이제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4년 동안에 얼마나 세계 질서를 이 대통령이 만들어내고 떠날까. 미국 내부도 내부지만 대외적인 어떤 정책 면에서 자, 들어오자마자 33개, 지금까지 제가 계산하기로는 33개의 행정명령 및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 때의 모든 정책을, 모든은 아니죠. 거의 모든 정책들을 지금 뒤집어 놓고 있거든요. 파리 기후 협약 바로 탈퇴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그린란드 가져오겠다. 캐나다 51번째 주로 들어올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나가. 우크라이나 너들 나한테 빚진 거 많으니까 돈 내놔. 그 대신 우리가 그걸 휘토리로 받을게. 뭐 이래버리니까 제렌스키 대통령이나 유럽 국가들이 봤을 때는 나토에서 지금 지원한 돈도 있는데 당신들만 지원했냐. 그리고 당신들은 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지원해가지고 그냥 자비로운 마리아나 예수처럼 행동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게 트럼프가 물러나고 나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본물처럼 터져 나올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좀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일깨우는 하나의 중요한 트리거가 될 것 같다. 단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애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본 것도 미국의 지식인들과 일반 중산층들은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랬던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떤 내용을 또 하나 썼냐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기사들을 읽고 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학습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 자료를 드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자료를 읽고 항목별로 외우고 계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 이런 변화, 연준은 이런 생각, 트럼프는 이런 생각, 유럽의 ECB는 중앙은행은 이런 생각, 이걸 전부 다 머릿속에 한번 놓고 뺑 돌려보시면 파노라마가, 하나의 스토리가 쭉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